자, 오늘 할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제가 알고 있기로 토큰 세미나가 주로 그 테크니컬한 거나 구현 쪽 위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을 잘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일단 요 주제는 이거고, 저희가 이게 목표로 하는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수행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목표로 하시는데, 그거 외에 그 프로그램이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적은 공간을 쓰면서도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는 있지만 정말 체득은 아니고 체험을 한번 해보면서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얘기.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성능의 향상은, 하드웨어에 의한 성능 향상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있어요. 물론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 향상에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람이 생각을 잘하고 알고리즘을 잘 짜면 거의 비용을 제로화시킨 상태에서 성능 향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특히 이게 가장 대두가 됐던 때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아이폰 하드웨어 스펙을 보면 그 당시에 나왔던 갤럭시나 LG 그 제품보다 하드웨어 스펙이 결코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월등한 성능을 이제 발휘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나 LG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하드웨어가 에 의한 성능 향상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던 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전부터고, 그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소프트웨어 입원 교육, 재직자 교육 시작하고, 학생들 취업생 뽑을 때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을 점점 강조하기 시작했던 게 그때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성능 분석하는 내용들 보면 대부분 뭐 10배 빨라졌다, 5배 빨라졌다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보통 기본 단위가 100단위예요. 그래서 몇백 배 빨라졌다, 심한 경우는 몇천 배 빨라진다, 이런 획기적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은 크게 이렇게 4스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시간, 공간, 복잡도, 학부 때나 아니면 수업 시간 때 배웠을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을 예를 가지고 요거를 적용시키는 걸 얘기를 해볼 거예요. 기존의 정렬 알고리즘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정렬이 잘 되나?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연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데이터 크기가 이제 뭐 1000단위, 10,000단위는 이제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조 단위로 넘어가니까 대부분 그런 거를 정렬할 때는 어떤 알고리즘을 하나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당장 눈 깜빡할 사이에 나올 거냐, 하루가 걸릴 거냐 하는 엄청난 차이들이 있어요. 데이터 크기가 커질수록 더 커지는데, 그런 것들 사실 저희가 다 배우기는 했지만 배울 때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효율적인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높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간단한 테크닉인데 코스트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법들. 코스트가 절반이다라고 하면 절반은 뭐 크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반이면 하루 걸릴 게 반일 걸리는 거고, 1시간 걸릴 게 30일이고, 단위가 너무 작죠. 1년 걸릴 게 반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간단한 테크닉,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 같은 걸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수 생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드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 어떤 기능들, 어떤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분석을 해서 시간이 정확하게 분석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볼 텐데, 여기서 저희가 오늘 수업하는 중에서 이런 테크닉을 쓰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약간 케이스 스터디에 좀 가깝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 알고리즘이나 이 프로그래밍을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찾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해보면서 실제로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현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부분들이니까 줄여볼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어 가시고 경험해 보시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알고리즘과 전문적 표준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짧게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알고리즘이 뭘까요? 알고리즘, 많은 정의가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정리가 돼요. 일단 문제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가 방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정도가 나와죠.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 해결 방법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거기다가 두 가지 정도를 더 붙이고 싶은데, 하나는 정량, 하나는 절차, 이 두 개를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정량적 정보에 대해서 단계적 절차를 거쳐서 엄밀하게 정의를 해놓은 거를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레시피 같은 게 있죠. 요리할 때 어떤 방식 순서를 따라라. 근데 요리를 보면 저희가 뭐 냄비를 올리고 물을 얼마를 붓고, 그 다음에 양념은 소금은 얼마를 넣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량화, 계량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치화, 정량화가 돼 있어야지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명확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량화, 수치화, 단계화 돼 있을 때의 장점은 뭐겠어요? 알고리즘, 레시피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럴 때의 장점.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 방법만 배우기만 하면. 그래서 알고리즘은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실제로 개발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 연구자들이 하실 거고, 그럼 저희는 어떤 걸 할 거냐?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를 풀고 그때 얼마 정도의 시간 복잡도나 코스트가 소요되는가? 요것만 판단해서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 복잡도나 아니면 시간에 대한 코스트 컴퓨테이션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을 보면 컴퓨터 CS를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구조, 컴퓨터 명령어, 효율성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건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해결 방법, 효율, 컴퓨터 언어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요걸 조금 구분해 보면 일단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하긴 해요. 하나는 컴퓨터 언어, 그 다음에 알고리즘, 프로그램인데, 요 세 개가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르죠. 그래서 코딩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컴퓨터 언어 쪽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여기서처럼 주어진 문제를 위한 절차나 방법.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저는 신텍스 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문법에, 어떤 언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떤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방법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언어는 자료 구조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들도 있는 반면, 자료 구조나 아니면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언어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어떤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코스트를 설명할 때 항상 가지고 오는 예인데, 여기는 지금 한양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한양대학교가 아니라 T 아카데미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T 아카데미까지 오셨죠? 지금 오셨으니까 여기 안 계시잖아요. 오셨는데 혹시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혹시 택시 타고 오신 분, 지하철 타고 오신 분, 자,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이용하신 분, 그렇죠? 거의 그런 코스로 오신 거죠. 혹시 자전거 타고 오신 분 있어요? 혹시 걸어오신 분? 걸어오셨어요? 근처에 계신가 봐요? 지하철 타고 걸어오시고, 네. 그러니까 복합적인데, 일단 한번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보고 가고 싶은데, 자,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 수업을 듣고 계시니까 다음에 28차를 그 회사나 혹은 지인분이 이제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 저번에 T 아카데미 가서 들었다며 거기 어떻게 가? 설명 좀 해줘라고 했을 때 택시를 타고 그곳에 가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떻게 설명해 주면 될까요? 단계별로 얘기를 해볼게요. 단계와 정량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러면 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5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다 집 앞에서 여기 T 아카데미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 방법이 다 다르고 의미가 다른데 어떤 의미가 다르냐? 이 중에서 가장 시간이 빠른 방법과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빠른 거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뭐 현재 상황에 특수한 그 러시아워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는 잘 뚫려 있고 시작점과 끝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가장 시간이 빠른 방법은 택시가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역시 택시. 돈을 들이면 빨라집니다. 그죠? 알고리즘이 느리면 하드웨어를 강화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가장 느린 방법은 뭐겠어요? 걸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걸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택시를 타지 않으셨고 걷지도 않으셨고 지하철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효율성이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적당히 빠르고, 그렇죠? 택시보다는 느리지만 버스보다는 빠른 것 같고 걷는 것보다 빠른 것 같고, 비용이 택시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지하철보다는 버스보다 자전거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 걷는 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비용이 더 드는 택시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빠르기는 택시보다는 느리지만 나머지보다는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죠. 이거를 저희가 구체화시키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그냥 그 정도는 그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비교할 만한 정확한 수단이 필요해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걸어서 각각의 비교를 공통된 비교 기준을 만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는 게 이동 거리당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 혹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 대비 시간 비용, 그러니까 시간 대 비용이죠. 혹은 거리 대 비용. 비용을 시간이나 거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한 걸 고를 수 있는 거예요. 택시가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늦었다? 그럼 택시 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걸어서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한 분 이제 지하철 타고 걸어오셨다는 분이 있어서 근처세요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은 걸어온 게 훨씬 좋죠. 이거 택시보다 더 빠른 방법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집 앞에 헬기장이 있다면 헬기를 타고 오면 되죠. 그렇죠. 근데 헬기를 빌리고 헬기장을 만드는 데 돈이 더 들 뿐이지. 자, 그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그런 거고, 만약에 특수한 케이스를 생각해 보자면 이 중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거는 택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하철, 버스, 자전거, 걸어서 어느 게 비용이 가장 특수 케이스까지 고려해 본다면 비용이 많이 들 만한 거는 자전거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저는 자전거가 없어요. 자전거를 사야 돼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시스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초기 시스템 구축비라고 얘기를 하죠. 없으면 구축을 해야 되니까. 구축을 해놓으면 내가 쓸 수 있지만 없으면 빌리든지 대여를 하든지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걸어서가 더, 아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걸어서가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겠죠. 목적지가 바로 가까우면 내가 괜히 바로 옆 건물인데 나가서 버스 타러 나갔다가 버스를 제자리에서 타고 제자리에서 내려서 다시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을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못 적용하면. 내가 무조건 버스를 탄다라는 알고리즘 적용했는데 입력과 출력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떤 이런 내용,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하는 거고, 그럼 이거를 할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새털같이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 중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 적합한 것도 적합한 상황에서 가장 빠른 것과 적합한 상황에서 가장 비용이 많은 드는 것, 일반적으로 드는 것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보는 게 좋은데 그런 거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일단 첫 번째로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성립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한 공통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통 비교 기준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 어심터틱 노테이션, 정근적 표기법을 가지고 표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단계,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조금 뒤에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 크게 네 단계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문제 정의, 두 번째는 알고리즘 설명, 세 번째는 정확성 증명, 네 번째는 성능 분석이 되겠죠. 자, 문제 정의는 뭘까요? 문제 정의. 프로그램 데피니션. 문제 정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정의해 보세요. 문제. 제가 알고리즘을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어진 문제를 정량적, 그 다음에 단계적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알고리즘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A라는 알고리즘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 내가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뭐다라고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이 중에서 그 세탈 같은 많은 알고리즘에서 내가 뭐를 선택할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정의라는 거 보시면 해결하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는 거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일반적인 사회 문제나 이런 그 쪽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반드시 입력과 출력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문제 자체를. 그 다음에 이걸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컴퓨터 문제의 추상화, 그 다음에 병렬화, 패턴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가? 난 세계평화를 이루겠어. 자, 어떻게 입출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다각도에 의해서 난 세계평화를 하는데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원인이 무엇이다를 가지고 문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세계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지금 남북 철도가 뚫리는 시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가? 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상의 대립이다. 그럼 사상의 대립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화를 구체화시키면서 세분화시키다 보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형태로서는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주어진 문제가 주어진 문제가 여기 오신 수강생 분들의 그 나이를 젊으신 분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까지 차례대로 쭉 정렬을 하겠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게 구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문제 정의가 뭐예요? 정렬을 해야겠다고. 입력은 수강생분의 나이가 되는 거고 출력은 수강생분의 나이가 오름차순으로 재배열되면 되는 거죠. 컴퓨터가 수행 가능한가? 가능하도록. 자, 그럼 두 번째 알고리즘의 설명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적 방법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탁기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쓸 거냐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는 정확성 증명이에요.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거를 정말 그대로 따라 했더니 문제 해결이 되냐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증명할 건 아니고 이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레시피를 생각해 봅시다. 한동안 백종원 선생님의 만능 간장 대란이 있었죠. 만능 간장을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백종원 씨가 TV에 나와서 만능 간장을 만들었더니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만들면 안 되지? 레시피가 정확하지 않아서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정확성 증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대로 수행하면 항상 올바른 답을 내보내는가?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잘못된 답을 내보내지는 않는가? 실제로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정보보호 쪽이니까 1800년부터 이게 정답이라고 알려져 있던 알고리즘이 1970년대에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잘못된 답을 골라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면 그게 노벨 수학상이 되고 그래요. 후보까지는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카시스키 넘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수라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소수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소수가 아닌 수를 골라내요. 그런 것들. 또 중요한 거, 정상적으로 종료되는가. 요즘 클라우드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도 AWS를 쓰는데 수업하다가 무한 루프를 돌려서 계속 데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정상적으로 잘 종료되게 하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가 정확성 증명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 분석, 이제 오늘 얘기할 거. 성능 분석에는 크게 저희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시간과 공간 두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시간 얘기 많이 하죠.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시간이 빨라야 이게 된다. 특히 저희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나 작은 디바이스,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기다려주지 않죠. 대부분. 게임 같은 거를 해도 이 게임 왜 이렇게 안 돌아가? 하면서 꺼버리고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한 가지 용납을 해주는 거는 대부분 정보보호 제품군은 용납을 해주세요. 내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사용자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사용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나 아니면 저희 데이터 분석 쪽 혹은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장치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생겨요. 컴퓨테이션 파워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와 컴퓨테이션 리소스 자체가 적은 경우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약간은 트레이드 오프 경향도 있어요. 수행 시간을 포기하고 사용 공간을 확보할지 아니면 수행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 공간을 포기할지 이런 경우에 약간 대치 관계도 있죠.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행 시간의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32,768을 65,536승을 한 다음에 모듈로 512승을 하는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서 할 거냐? 요 장치, 요 장치, 요 장치. 요게 LG 핸드폰으로 보이고 이게 노트북으로 보이고 요게 우리 서버 형태로 보입니다. 자, 요 A, B, C라고 했을 때 가장 수행 시간이 빠른 거는 어느 걸까요? C겠죠? 대부분 C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C가 제일 빠른 이유는 뭘까요? 컴퓨테이션 파워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얘에서 속도 다르고 얘에서 속도 다르고 얘에서 속도 다르니까 시간도 다 다르죠. 그러면 어느 기계에서 A라는 알고리즘을 여기서 측정하고 여기서 측정하고 여기서 측정해서 다 측정해서 내가 이게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 기계, 어느 한 기계에서 내가 수행시간 측정한 것은 페어하지 않은 비교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일한 특정 기계에서 모든 알고리즘을 수행시간 측정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저희가 수업 실습을 위해서 삼성 노트북을 100대를 사도 100대들을 다 설치를 하고 실험을 돌려보면 애들마다 조금 성능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부품의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겠지만 물론 뽑기 운도 있겠지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행 시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연산의 횟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분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어신터틱 노테이션이나 비고 노테이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수행 시간은 입력의 크기가 커질수록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10개를 넣어서 정렬하는 거랑 100개를 넣어서 정렬하는 거는 서로 당연히 100개를 정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만약 100개를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10개를 정렬하는 알고리즘보다 더 빨랐다면 그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그냥 n, 이미의 매우 큰 수 정도로 해서 n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보통 tn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tn에 대해서
다항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항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조금 어려운 분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다항식을 기준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다항식에서 저희는 항상 최고차 항만을 고려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능 분석의 비교 대상,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횟수를 센다고 했거든요. 비교할 거를. 그럼 뭐의 횟수를 셀 거냐 생각해 봐야죠. 산술 연산도 가능하고 데이터 입출력, 제어 연산도 가능합니다. 산술 연산이라고 하면 덧셈, 곱셈, 지수승, 모듈러. 내부적으로는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횟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굵은 단위로 유닛 타임을 잴 때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데이터 입출력, 카피, 무브, 세이브 로드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것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뭐 거의 동일하지만 주소 값, 액세스나 이런 계산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if, while, register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곱셈이나 지수승 같은 그 계산의 기본 단위를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보통 데이터 입출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산술 연산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데이터 입출력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 파트 성능을 할 때 이제 이쪽을 많이 하고 제어 연산은 우리 무한 루프 때문에 좀 하죠.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량적, 절차적 단계를 정량적, 전체적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많이 정의되어 있는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어떤 게 더 좋은가를 생각하는 게 저희가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까를 할 때. 그런데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는 수행 시간, 공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간이나 공간을 할 때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면 항상 공평한 비교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에서 10초 걸리는 알고리즘을 10초가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알고리즘 JJ 알고리즘을 하나 실제로 PJ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PJ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기존에 에라스토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에라스토라는 알고리즘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PJ 알고리즘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데 에라스토는 스마트폰에서 돌리고 그 다음에 저희 PJ는 슈퍼컴퓨터에 돌려서 우리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공평하게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절대 시간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상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상대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게 쉽게 얘기를 하자면 횟수라는 거죠. 횟수. 뭐의 횟수냐? 그 알고리즘을 구동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 연산 유닛의 그 횟수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요소의 곱이에요. 10초가 걸렸다. 이 알고리즘을 다 돌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 돌리는데 10초가 걸렸다는 것은 실제로 내부를 분석해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연산, 예를 들어서 곱셈이다. 그럼 곱셈을 하는데 이 컴퓨터가 1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그거를 10번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어떤 컴퓨터나 어떤 시스템에서는 곱셈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초가 걸렸지만 그 10초가 걸린 이유는 동일한 알고리즘을 썼다면 횟수는 똑같이 10회였는데 이 컴퓨터 A라는 컴퓨터는 곱셈에 1초가 걸린 거고 만약에 B라는 컴퓨터가 곱셈에 0.1초가 걸렸다면 전체 절대 시간을 비교하면 A는 10초지만 B는 1초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간을 비교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머신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그러면 알고리즘 디펜던트한 거는 방금 시간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느 거에 해당되는 거다? 횟수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의 연산을 하는데 몇 초가 걸리든지 간에 그 연산을 몇 번 하느냐를 그 연산을 얼마로 줄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방법이 어심프토틱 노테이션이다. 그래서 크게 빅오 오메가 세타. 정확하게는 빅오, 빅 오메가, 빅 세타고요. 그다음에 스몰 오, 스몰 빅, 스몰 오, 스몰 오메가, 스몰 세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는 빅 개념을 많이 쓰니까 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빅오 노테이션의 포멀한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GN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FN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이 FN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발한, 즉 비교할 우리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FN이 되는 거고, Gn은 기준이 되는 알고리즘의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N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그걸 FN, 그러니까 N에 대한 다항식 꼴로 만들었을 때 그게 항상 요 조건을 만족하면 빅 O의 Gn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일단 이 뜻 자체부터 한번 보면 좋은데, 이게 뜻이 뭐냐면 GN을 FN의 점근적 상한, asymptotic upper bound, 상한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상한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에요? 바운드가 경계란 뜻이잖아요. upper는 위쪽에 있는 경계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GN 기준이 되는 거하고 FN 비교하려는 거하고를 봤을 때 FN이 위에 있어요? GN이 위에 있어요? GN이 위에 있죠. 근데 이 그래프는 X축은 N이고 Y축은 뭐에 해당하느냐? 시간에 해당돼요. 그러면 GN이 위쪽에 있다는 거는 GN이 FN보다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죠. GN이 위쪽에, 이게 시간축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이 점점점 늘어날 거니까 GN이 이쪽에 있으면 GN이 더 느리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이 비고 노테이션을 설명하는 이 그래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FN이라는 것이 N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GN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FN이랑 GN이 있을 때 GN은 항상 위쪽에 있다. 그러면 위쪽에 있다는 게 더 느리다, 빠르다? 더 느리다. 그러면 GN은 항상 FN보다 느리다, 빠르다? 느리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FN이라는 것은 이 GN이라는 함수 아래쪽에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N의 값에 따라서 막 변동이 있을 건데 아무리 변동이 있더라도 GN보다는 항상 아래쪽에 있으니까 GN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건 GN보다 항상 빠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항상 GN보다 빠르다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리 느려지더라도 GN보다는 빠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asymptotic upper bound, 상한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빅 O GN이라고 주어졌을 때 FN이 빅 O의 GN이다 라고 주어지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편하게 생각을 하면 이 알고리즘은 아무리 느려도 이 시간 안에는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n 플러스 1, 이게 이제 FN에 해당되는 거죠. FN이 3n 플러스 1이고 그게 비고의 n제곱에 만족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요건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3n 플러스 1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n이 1일 때부터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1이면 n제곱은 1이죠. n이 1이면 3n 플러스 1은 얼마예요? 4죠. n이 2면 이건 얼마예요? 4. n이 2면 이거는 7. n이 3이면 n이 4면 16이고 n이 4면 12에서 13이 되죠. 그러니까 n이 4보다 커지는 순간 비고의 n제곱이 항상 커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거를 분석해 봤더니 FN이 3n 플러스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n이 4 이상, n이 값이 4 이상이 되면 항상 n제곱보다는 작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알고리즘은 입력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면 항상 m제곱 시간 안에는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까지는 그럼 요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FN을 우리가 무한히 많이 알고리즘 만들 때마다 FN을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게 n제곱이냐 혹은 n로그 n이냐 n로그 n의 제곱승이냐 등을 다 따져보면 결국 그 차수에 대한 비교로서 어느 게 더 빠르다 느리다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오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메가는 빅 오메가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asymptotic lower bound, 하한선이라고 불렀어요. 상한선은 개념이 뭐였어요? 아무리 느려도 이것보다는 빠르다. 그러면 뒤집어서 하한 개념을 생각하면 아무리 빨라도 이것보다는 느리다. 그러면 앞에 비고의 개념에서는 뭘 생각했느냐? 내가 이 알고리즘을 쓰면 아무리 느려도 이 시간에는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빅 오메가 개념을 전용을 하면 얘가 아무리 빨라도 이 시간 전에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고, 자, 요거 수식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세타는 빅 O와 오메가가 다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정근적 상한 및 하한, 타이트 바운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FN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GN과 GN 두 개 사이에 존재하는데 차이점은 앞에 컨스탄트 넘버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요 사이에 존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요게 가장 정확한 비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넘어가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거를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근적 표기는 비고 오메가 세타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함수를 tn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때 tn의 수식의 최고차항만을 고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그걸 수식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FN을 만드는 거죠. FN을 만드는 거는 결국 이제 알고리즘이나 소스 코드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프문이 돌아간다. 루프문이 두 개가 돌아간다. n 1부터 n까지 한 번, 그 안에서 또 1부터 n까지 한 번, 그러면 총 몇 번 돌아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포문이 있고 i는 1부터 n까지. 자, 그 다음에 또 포문이 있고 j는 1부터 n까지. 그런 다음에 그냥 단순히 k 뿔뿔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 k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k는 총 얼마가 나올 수 있어요? n의 제곱이 나올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while문이나 다른 것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다음에 나오는 이런 제기함수 꼴은 그게 계산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제기함수가 어떤 거예요? 제기함수. 리컬시브 펑션. 제기함수. 함수가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바에서 생각하는 스레드 개념처럼 뭔가 내부에서 내부를 내부에서 내부를 부르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썼던 것처럼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이제 제기함수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세타의 1이지만 tn이 1보다 커지게 되면 t의 2분의 n, 그러니까 입력을 반으로 했을 때의 시간에다가 2배를 하고 세타 n 시간을 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substitution 메소드가 있고, 두 번째는 recursion tree 메소드, 세 번째는 master 메소드.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는 후딱 진행할게요. 자, substitution 메소드는 뭐냐면 그냥 대체법이라고 해서, 이게 내가 딱 봤더니 FN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무슨 값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제 맞추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요런 tn은 2t 2분의 n 플러스 n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n개의 입력을 넣었을 때 시간은 2분의 n개를 입력했을 때 시간을 2배 한 다음에 n개의 값을 더해주면 그 시간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제기꼴로 이제 계속 풀어나가면 요게 4분의 n이 되고 8분의 n이 계속 줄어들어서 뭐 수식이 길어지겠지만 나오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이 대체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답이 이러면 n로그 n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cn의 로그 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이제 보여서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런 수식을 통해서 증명하실 수는 있고요. 요거는 그냥 계산하는 건 따로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컬전 트리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리컬전 트리는 실제로 리컬시브 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거의 개수를 다 세보는 거예요. 자, 그럼 동일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tn은 1일 때는 세타 1이고 n이 1이면 2 곱하기 2t분의 세타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풀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 으짜. 아이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니까 얘를 그냥 바로 봅시다. 자, 요번에는 tn이 3 곱하기 t의 4분의 n 플러스 세타의 n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tn은 4분의 n을 t에 넣었을 때 그 시간의 3배를 하고 그 다음에 n 제곱을 상수시간 처리할 때 걸리는 시간만큼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tn이 얼마냐? 아니 그냥 이렇다니까? 이렇게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니까 이걸 하나씩 다 풀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풀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tn이라는 거는 요 시간을 cn 제곱이라고 봤을 때 4분의 n을 입력으로 하는 t를 3개로 나누어서 이 전체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항 하나는 다시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요 식에다가 n 대신에 4분의 n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요게 4분의 n의 제곱.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 4분의 n이 들어가니까 3개의 4분의 n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n의 제곱이 되니까 요 항이 이렇게 돼서 4분의 n의 제곱. 그다음에 나머지 16분의 n의 3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서 언제까지 쪼개느냐? t가 1이 될 때까지. 언제겠어요? t가 1이 되는 경우는 n을 처음에는 4로 나눴죠. 그 다음에는 그걸 또 4로 나누죠. 그걸 또 4로 나누고 계속 4로 나누다가 그걸 몇 번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i라고 하면 4i 승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n을 4i 승으로 나눴을 때 그게 1이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게 이 나눈 횟수가 될 거고. 어쨌거나 그려보면 이만큼 막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뎁스 4i분의 n, 그 다음에 그때 각각 뎁스의 노드의 수, 그 다음에 몇 번 나누느냐? 로그 4n분의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요렇게 되면 결국 각 항이 cn의 제곱, c의 4분의 n의 제곱, c의 4분의 n 제곱, 여기 16분의 n 제곱 쭉 내려가서 요렇게까지 정의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의 레벨의 합을 모두 다 구하면 이 전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을 다 구해보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쭉 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tn은 이런 식으로 풀어진다는 거죠. 아까 전에 tn은 뭐라고 했느냐? 3 곱하기 t의 4분의 n의 세타의 n 제곱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제기를 풀어서 최종까지 풀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리컬전 방금 보셨던 이 리컬전 트리를 그리기 전까지는 판단하기가 힘든 거고 실제로 그려보면 이런 수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다 풀어봤더니 공통되는 부분을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수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결국 이 n제곱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수식과 이 수식, 하모닉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하모닉 레벨을 풀어서 쓰면 결국은 이제 앞에 상수라고 처리를 해버리고 우리가 비고를 생각해 보고 있으니까 비고 개념이면 당연히 요거보다가 더 크면 되는 거니까 큰 값들 쭉 따라서 계산을 했더니 상수값 떨어지고 마지막에 남는 거는 최고차항 n제곱만 남는다. 해서 비고의 n제곱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확 올라갔나요? 방금 전까지 지하철 타다가. 네. 자, 요거는 어차피 자료 제공되시니까 천천히 한번 쭉 읽어보시면 수학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디테일한 설명은
따로 안 하고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보여드렸어요. 똑같은 거를 이제 대체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n 제곱 얘는 n 제곱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자리에다가 n 제곱을 그냥 집어넣어서 풀면 바로 최고차항이 n 제곱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기 함수를 풀 때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substitution, 하나는 recursion tree, 세 번째가 마스터 시어럼이라는데 마스터 시어럼은 저희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해당되는 수치 값이 뭐면 뭐다라고 나와 있는 거라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